당신 이름으로 5천만 원 빚이 생겼는데 당신은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 적금을 몰래 해지하고 아이 보험까지 없앴다는 것도, 제 이름으로 투자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것도, 시어머니가 이혼해 애는 우리가 키운다고 협박할 거라는 것도, 저는 한때 내가 참으면 가정이 굴러간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참는다고 가정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참을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든다는 걸요. 이건 제가 어떻게 그 늪에서 빠져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 인생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꽝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의 36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어쩌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제 안에서 계속 골마 터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한때 내가 참으면 가정이 굴러간다는 말을 진심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착각인지 이제는 너무나 뼈저리게 압니다. 참는다고 해서 가정이 굴러가는 게 아니었어요. 참으면 참을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원무과가 뭐냐고요? 병원에 오시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접수 창구, 그리고 수납하는 곳이요. 환자분들 차트 만들고 수납 처리하고 보험 서류 확인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화려하지 않죠. 급여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하지만 저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게 제 성격에 맞았거든요. 남편 서도욱은 소규모 물류업체에서 배차 담당으로 일했습니다. 트럭 기사님들 스케줄 짜고 화물 동선 관리하고 그런 일이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금수저도 아니었고 집안에서 뭔가 큰 지원을 받는 타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둘이 맞벌이하면 어떻게든 버티겠지 싶어서 결혼했어요. 사랑? 물론 있었습니다. 처음엔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결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했고 술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고 저한테 크게 화내거나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결혼 초기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작은 투룸에서 시작했고 둘이 번 돈 모아서 조금씩 살림을 꾸려갔어요. 물론 쉽진 않았습니다. 월세에 생활비에 대출 이자에 매달 통장은 텅텅 비었지만 그래도 우리 둘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아이였어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모든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긴 했지만 급여는 절반으로 줄었고 남편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돌도 되기 전에 복직했습니다.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이 데리러 가고 저녁 차리고 재우고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득합니다.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버텨야 했으니까 버틴 것 같습니다. 남편은요? 남편은 나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물론 힘들었겠죠. 저도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하는 힘들다와 제가 느끼는 힘들다는 차원이 달랐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저는 퇴근하고도 아이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그런 다음에야 겨우 앉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왜냐고요? 딱 하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자랄 때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소리를 지르셨고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울면서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린 저는 그 소리를 이불 속에서 들으며 귀를 틀어막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우리 아이한테 이런 기억을 남기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육아에 무관심해도 시댁에서 이상한 말을 해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저는 아이 앞에서만큼은 웃으려고 했어요. 엄마 아빠는 괜찮아. 우리 가족은 행복해라고 믿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말 아이를 위한 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아이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제가 무너지는 걸 외면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저는 여전히 병원 원무과에서 일했고 남편은 여전히 물류업체에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왔고 술 냄새를 달고 살았습니다. 회식이다. 회사 사람들 만났다는 핑계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냥 집에 오기 싫은 거라는 걸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현관문을 열면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피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만 그 사이에서 혼자 꿋꿋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날, 남편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저는 아이를 재우고 나와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혜야. 응. 우리도 이제 한 방 있어야 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 방이라는 말. 그 말 뒤에는 항상 위험이 따라왔으니까요. 저는 병원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한 방을 노리다가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 보증을 잘못 썼다가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 이번만 잘 되면 된다는 말을 믿었다가 모든 걸 잃은 사람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방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제 본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우리 가족의 안전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말한 한 방의 정체는 며칠 뒤에 알게 됐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어요. 눈빛이 이상하게 들떠 있었거든요.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뭔가 큰 기회를 잡은 사람처럼요. 저는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은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어요. 수혜야, 들어봐. 뭔데? 우리 회사 사장님이 말이야, 물류센터를 확장한다고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회사가 잘 되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기회를 준대. 사내 지분 참여 같은 거. 지분? 응. 지금 돈을 넣으면 나중에 물류센터가 잘 되면 우리도 수익을 나눠 갖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특히 수납 창구에 앉아 있다 보면 사람들의 삶이 보이거든요. 어떤 분은 카드가 막혀서 치료비를 못 내고, 어떤 분은 보험이 없어서 큰 돈을 한 번에 내야 하고, 어떤 분은 이번만 잘 되면 다 갚을 수 있다며 대출을 받아오시고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만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도우가, 우린 그런 돈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출도 아직 남아있고 애 학원비도 계속 늘고 있잖아. 적금도 제대로 못 들고 있는데
무슨 투자를 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혜야, 이건 투자가 아니라 기회야. 사장님이 직접 우리한테 주는 기회라고. 그래도 안 돼. 우린 지금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 이런 기회라도 잡아야 우리가 좀 숨통이 트이지.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방문 쪽을 봤어요. 아이가 깰까 봐요. 목소리 낮춰. 애 깬다. 미안.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혜야, 나도 생각 있어서 하는 거야. 사장님이 확실하다고 했어. 이미 계약도 다 진행 중이고 우리는 그냥 초기 투자만 하면 돼. 얼마나 넣어야 하는데? 한 3천만 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3천만 원? 우리 어디서 그 큰 돈을 구해? 그게 내 적금이랑.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미 남편은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라는 걸요. 제 적금을 해지할 생각까지 다 해놓고 저한테 상의하는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 돼. 그 적금은 절대 안 돼. 그 적금은 제가 5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정말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이에요. 점심값 아끼고 옷 안 사고 커피 한 잔도 참으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제게 있어서 단순한 저축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안전망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아이를 데리고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매일같이 저를 설득했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말에도요. 수혜야, 이건 정말 확실한 거야. 사장님이 우리만 믿고 하는 거래. 다른 직원들도 다 한대. 이번 기회 놓치면 우린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저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출근하기 전에 통장 정리를 하려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적금 계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앱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껐다 켰다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해당 계좌는 3일 전에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네, 제가 해지한 적 없는데요. 대리인 해지로 처리되었습니다. 배우자분께서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도장을 몰래 찍어서 제 적금을 해지한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는 걸 넘어서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출근 시간이었지만 저는 병원에 전화해서 오전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아직 집에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고 온 날이라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확 젖혔습니다. 일어나. 뭐야, 왜? 내 적금 어디 갔어?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거 내가 썼어. 내 허락도 없이?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계속 안 된다고 하잖아. 안 된다고 하니까 몰래 해지한 거야?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이가 학교에 가고 없었지만 습관적으로 참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혜야, 화내지 마. 이건 우리를 위한 거야. 우리를 위한 게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돈을 몰래 가져가는 게?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거 성공하면 그거 몇 배로 불어서 돌아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제 의견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요. 남편에게 저는 설득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넘어가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 그 돈만 가져간 거야? 아니. 뭐? 내 보험도 중복이라서 해지했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험까지. 제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들어둔 실손의료보험까지 해지한 겁니다. 미쳤어? 제가 처음으로 남편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애가 다치거나 아프면 어떡하려고? 괜찮아. 건강하잖아.
건강하면 보험이 필요 없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짜증난다는 듯이 한숨만 쉬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기회는 우리 삶의 안전망을 뜯어내서 만드는 도박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도박에서 지는 건 결국 저와 아이가 될 거라는 걸요. 그날 저는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방에 앉아서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돈도 없고 보험도 없고 남편은 믿을 수 없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 계속해야 하나? 제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빨리요. 적금을 해지하고 아이 보험까지 없앤 지 불과 2주 만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오후 근무를 하고 있었고 아이는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애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많이 부어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바로 조퇴를 내고 학원으로 달려갔어요. 아이는 발목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 올라 있었어요. 엄마 아파. 괜찮아, 괜찮아. 엄마 왔어. 빨리 병원 가자. 저는 아이를 안고 택시를 잡아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 상담을 받았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약간 금이 가고 인대가 늘어나서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납창구에서 고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검사비, 치료비, 깁스비 합계 30만 원. 평소 같았으면 실손보험에서 다 처리됐을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험이 없었죠. 제 카드로 결제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이미 빠듯했거든요. 여기에 30만 원이 더해지면 최저납입 금액조차 내기 어려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애가 다쳤어. 많이 다쳤어? 발목 인대가 늘어나고 금이 가서 깁스했어. 치료비가 30만 원이나 나왔고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보험이 있었으면 안 나갔을 돈이야. 이럴 줄 몰랐어? 왜 보험을 없앴냐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진짜 재수없게 왜 이런 일이. 재수 없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 애가 초등학생인데 안 다칠 것 같았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단 진정해. 진정하라고?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낼 건데? 내가 알아볼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아이는 방에서 깁스한 발을 베개 위에 올려놓고 자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그리고 이틀 뒤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했어. 뭐? 카드값 문제. 어머니가 도와주신대. 저는 그 말을 듣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문정에는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는 분이었거든요. 결혼 초기에 전세자금 500만 원을 빌려주시면서 명절 때마다 그때 그 돈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요. 어머니한테 빌린다고? 응.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잖아. 그럼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 지금도 빚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넘어가야지. 다른 방법 있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거실을 한번 둘러보시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애는 방에서 자고 있어요. 깁스했다며? 얼마나 다쳤길래? 발목 인대가 늘어났어요. 한 달 정도 깁스해야 한대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애 키우면서 이런 일도 없었니? 보험도 없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내가 이렇게 굴리니까
애가 아픈 거야. 네. 요즘 며느리들 남편 돈 빼먹는 재주만 늘었지. 살림은 제대로 못하면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제 적금을 몰래 해지하고 보험을 없앤 건데 제가 살림을 못 굴렸다고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시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여기 100만 원 있어. 일단 이걸로 카드값 내.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는 이거 나중에 다 갚아야 돼. 네, 당연히 갚겠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인데, 네, 도우기가 그러더라. 너는 서류 쪽은 잘 안다고.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니까 서류 보는 눈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번만 봐주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서류요?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보증? 보증이요? 도우기가 회사에서 투자하는 거 있잖아. 거기 좀 더 넣으려면 대출이 필요한데 내가 보증 한 번만 서주면 된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댁은 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했지만 실상은 제 이름과 제 신용을 담보로 쓰려던 거였어요. 어머님, 그건 왜? 남편 돕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려운 게 아니라 보증은 정말 위험해요. 제가 병원에서 많이 봤는데. 봤으면 잘 알겠네. 그럼 제대로 보고 찍으면 되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100만 원 받아놓고 이것도 못 해줘? 어머님,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보증은 제 인생이 걸린. 인생? 내 인생은 이미 도우기랑 묶여 있어. 도우기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봐. 그리고 도우기 인생 망치지 마. 넌 직장도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겁이 많니? 시어머니가 나가시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100만 원이 든 봉투가 들려 있었고요. 그 봉투가 마치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댁은 도와준다는 말로 접근했지만 결국 제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눈빛 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 확신이라기보다는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제 본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녀간 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100만 원은 받았지만 그 돈이 제 손에서 뜨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시한폭탄을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카드값 납부일이 다가왔고 저는 결국 그 돈으로 카드값을 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수혜야, 내일 어머니 오신대. 왜? 그냥 얘기 좀 하자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얘기가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다시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이번엔 서류 가방을 들고 오셨어요. 아이는 친구 집에 놀러 보냈습니다. 남편이 미리 계획한 거였죠. 거실 테이블에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가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증 서류야.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그거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못해?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건데. 도장만 찍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 신용에 평생 남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야. 가족이어도 보증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도우기 인생 망해.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거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눈에서 진짜 저기를 봤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한 거야?
어머님, 도욱 씨를 돕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보증은 정말 안 돼요. 제가 병원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보증 섰다가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잘못 선 거고 넌 제대로 서는 거잖아. 보증에 제대로 서는 게 어디 있어요? 상대가 갚지 못하면 제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에요.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지금 도우기가 안 갚을 거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남편도 못 믿으면서 무슨 부부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몰아붙이셨어요. 넌 직장도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겁이 많니? 도우기는 회사도 안정적이고 이번 투자만 잘 되면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어. 투자가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사장님이 보장했대잖니. 사장님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혜야.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는 원래 겁이 많잖아. 알아. 그냥 도장만 찍어. 도장만.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병원 원무과에서 수없이 많은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도 봤어요. 도장만이라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도장만 했다가 인생을 잃었으니까요.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건 도장 찍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맡기는 거야.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형식적인 거야.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예요. 알아. 근데 괜찮다니까. 누가 괜찮다고 보장해줘요?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야, 지금 나 못 믿겠다는 거야?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시 끼어드셨습니다. 현실? 현실은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을 배신하고 있다는 거야. 배신이요? 그래, 배신.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가족이지. 뒤로 빠지는 게 가족이야? 저는 빠지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웃기고 있네. 내가 지금 하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 보증 금액이 얼마예요? 그게 왜? 얼마냐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이요? 제가 5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요? 갚을 일이 없을 거야. 투자가 성공하면. 만약에 실패하면요? 실패 안 해. 만약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만약에 실패하면 제가 5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제 월급이 200만 원인데 5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요? 몇 년을 갚아야 돼요? 시어머니가 표정을 싹 바꾸셨습니다. 차갑게, 정말 차갑게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혼해. 뭐라고요? 이혼해. 내가 가족 노릇을 못하겠다는 거잖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애는 우리 집에서 키우면 돼. 넌 나가.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무슨 말씀이 아니야. 나는 진심이야. 시어머니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 어머니를 말릴까?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나셨습니다. 생각 잘해봐. 이번 주 안으로 답 줘. 그리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뒤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혜야, 말하지 마. 어머니가 화나서 그런 거야. 진심은 아니야. 진심 아니면 그런 말을 해요? 그래도 뭐?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어요. 남편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내가 안 찍으면 넌 가족 아니야. 저는 그 문장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은 꼭 가족이라는 말을 내세우는구나.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말이 저를 가장 아프게 한다는 걸요. 시어머니가 이번 주 안으로 답 달라고 한 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피했어요.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밥 먹을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아이만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요즘 슬퍼 보여? 아니야. 엄마 안 슬퍼. 그런데 눈이 빨개.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이며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된 건가? 가족을 위해서라면 보증을 서야 하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 상황 자체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말한 사내 지분 참여라는 게 정말 제대로 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는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면서 각종 서류를 많이 봤습니다. 계약서도 동의서도 위임장도요. 그래서 알았어요. 제대로 된 계약이라면 명확한 문서가 있어야 한다는 걸요. 그런데 남편은 한 번도 제게 제대로 된 서류를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물류센터 확장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몰랐어요. 어디에 짓는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언제 시작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이 사장님이 그러는데라고만 했을 뿐이에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자. 정말로 이게 괜찮은 건지. 저는 예전 병원 동료였던 최승현 선배에게 전화했습니다. 승현 선배는 원무과에서 일하다가 병원 법무팀으로 옮긴 분이었어요. 계약서나 법률 관련 일을 하셨죠. 지금은 다른 회사 법무팀에 계시지만 가끔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선배, 저 수혜예요. 수혜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선배, 혹시 계약서 좀 봐줄 수 있어요? 계약서? 무슨?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 회사의 물류센터 확장 이야기, 사내 지분 참여, 그리고 보증 요구까지요. 선배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수혜야, 그거 좀 이상한데? 이상하다니요? 일단 사내 지분 참여라는 말 자체가 애매해. 정식으로 하려면 주주계약이나 투자계약서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본 적 있어? 아니요. 남편이 보여준 적 없어요. 그럼 위험해. 그리고 물류센터 확장을 진짜 하려면 임차계약이나 건축허가, 자금 흐름 같은 게 명확해야 하거든. 그런 거라도 확인했어? 전혀요.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혜야, 솔직히 말할게. 그건 지분이 아니라 그냥 투자확약서 비슷한 거일 수도 있어. 쉽게 말하면 돈만 걷어가는 구조일 수도 있다는 거야.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사기인가요? 사기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최소한 투명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보증까지 요구한다는 건 더 위험한 신호고.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서류부터 확인해봐. 정확히 뭘 투자하는 건지, 회사 이름이 뭔지, 대표가 누군지, 투자 기간이 얼마인지, 그거라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돈을 넣은 건가? 아니, 어쩌면 남편도 모르는 걸 수도 있었어요. 혹은 알면서도 저를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몰랐고요. 저는 남편이 출근한 뒤 집안을 뒤졌습니다. 혹시 서류가 어딘가에 있을까 싶어서요. 책상 서랍, 옷장, 심지어 남편 가방까지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옷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투자확약서와 명함, 그리고 몇 장의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투자확약서를 보는 순간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회사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었고 투자 내용도 애매했어요. 물류센터 확장 사업 참여라고만 적혀 있었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투자 기간이었습니다. 3년 거치, 원금 보장 없음. 원금 보장이 없다고요? 그럼 3년 뒤에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메모를 봤습니다. 메모에는 남편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차 3천만 원 수의 적금 아이 보험 해지. 2차 5천만 원 필요 수의 보증. 저는 그 메모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겁니다. 제 적금을 해지하는 것도, 아이 보험을 없애는 것도, 그리고 제게 보증을 요구하는 것도 다 계획된 수순이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선배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선배, 서류 찾았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도 될까요? 그래, 보내봐. 저는 서류를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한참 뒤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혜야. 선배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부실한 계약서야. 회사 정보도 제대로 안 적혀 있고 투자 조건도 애매하고 그리고 원금 보장도 없어. 그럼 사기예요? 사기인지 아닌지는 더 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위험한 건 확실해. 그리고 수혜야,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이 투자 확약서에 적힌 계약자 이름 봤어? 네. 남편 이름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 보면 연대투자자란에 이름이 2개 적혀 있어. 서도 그리고 선배가 잠시 멈췄습니다. 정수혜. 뭐라고요? 내 이름이 적혀 있어. 수혜야, 혹시 이거 서명한 적 있어? 아니요. 전혀요. 그럼 누가 내 이름을 쓴 거야? 이건 명백한 위조야. 저는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 이름이요? 제 이름이 이미 계약서에 들어가 있다고요? 선배, 그럼 이미 저는 응. 이미 내가 연대투자자로 등록돼 있어.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세금 혜택 때문에라며 제 도장을 받아간 적이 있었어요. 임대보증금 관련 서류라고 했었죠. 저는 바빠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설마 그때 남편은 그때부터 이미 제 이름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건가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시댁이 지금 하려는 건 단순히 보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제 이름으로 된 계약을 이용해서 돈을 끌어오고 있었고 결과가 좋으면 자기들끼리 나눠 갖고 결과가 나쁘면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제가 이미 그 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제가 움직이겠다고요. 선배와 통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이미 계약서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이용할 수 있을까? 하지만 증거는 제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 봤어요. 투자확약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힌 내용들을 읽었습니다. 연대 투자자는 투자금 회수 불가 시 연대 책임을 진다. 연대 책임.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못 갚으면 제가 갚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사진 찍었습니다. 구석구석 놓치는 부분 없이요. 그리고 봉투 안에 있던 명함도 봤습니다. 태성물류개발 이사 김만수. 저는 그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회사 정보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홈페이지도 없고 사업자 등록 번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정상적인 회사라면 최소한 사업자 등록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다시 선배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 회사 이름 검색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더 위험한 거야. 수혜야, 이거 완전히 사기일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 내 이름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남편이나 시댁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절대로 추가 서명하지 마. 알겠어요. 그리고 수혜야,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고려해야 할 거야. 내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 명백한 범죄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됐어요.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함과 증거였습니다. 저는 원무과에서 일하면서 배웠어요. 서류가 곧 힘이라는 걸요. 그날부터 저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혼해라고 한 말, 남편이 도장만 찍어라고 한 말, 보증 강요 정황 등 카톡이며 문자를 캡처하고 녹음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그날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배탈이 났다고 연락이 와서요.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거실에 눕히고 조용히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도장 찍으면 끝나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빨리 찍게 해. 이번 주 안으로. 근데 자꾸 안 찍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죠? 협박해. 이혼한다고 하든지. 이미 했는데도. 그럼 애를 이용해. 양육권 넘기라고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를 이용하라고요?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이거 진짜 확실한 거 맞겠죠? 사장님이 보장했다고 했잖아요. 보장은 무슨, 너도 알잖아. 이거 잘 되면 우리 몫이 생기는 거고, 안 되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걔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걔가 책임지는 거지. 그럼 저는요? 너는 모르는 척하면 돼. 어차피 서류상으론 수의 이름이 더 많이 들어가 있잖아.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계약의 진짜 이름이 누군지라는 말. 시어머니가 전에 했던 말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계약서에 제 이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건 책임도 제가 더 많이 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처음부터 이걸 계획한 거예요. 투자가 잘 되면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고 망하면 제게 책임을 넘기려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이용당하는 거였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저는 녹음을 멈추고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소파에서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엄마 배 아파. 괜찮아. 엄마가 약 줄게. 저는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저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당하는 거였어요. 보증을 서든 이혼을 당하든 남편과 시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다른 하나는 싸우는 거였습니다. 증거를 들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거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왜냐고요?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당하고만 살았어. 엄마는 싸우지 않았어. 저는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부당한 일에는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선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선배, 녹음 파일 있어요. 그리고 서류도 다 사진 찍었고요. 잘했어, 수혜야.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다음 단계요? 응. 반격할 준비를 하는 거야. 선배는 저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첫째, 계약서 위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둘째, 보증 강요 증거 정리. 셋째, 법률 상담 받기. 저는 하나씩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제가 겁먹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게요.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우가 내가 생각을 다시 해봤어. 남편이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진짜? 응. 근데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찍고 싶어?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 남편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저는 며칠에 걸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캐냈습니다. 이 투자가 정확히 뭐예요? 물류센터는 어디에 짓는 거예요? 수익은 언제 나와요? 질문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답변은 애매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대화들도 전부 녹음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한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내가 찍으면 우리도 사람 하나 살리는 거야. 이혼은 겁주려고 한 말이지.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랬던 거야. 협박을 인정하는 말이었죠. 저는 그 말까지 깔끔하게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수혜야, 내일 공증사무실 가자. 거기서 보증 서류 작성하면 돼. 응, 알았어. 저는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드디어 포기한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공증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들떠 있었어요. 드디어 끝났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공증사무실 안에서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는 대신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증 거부 확인서와 강요 정황 진술서였어요.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혜야, 이게 뭐야? 내가 보증을 거부한다는 확인서야.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보증을 강요했다는 진술서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통화하던 그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걸리면 수의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걔가 책임지는 거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증인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수혜 씨, 정말로 이 보증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제 이름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서류 한 장에서요. 공증사무실을 나오는 남편의 뒷모습은 제가 지금껏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도 무거웠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 나오면서 이상하게도 죄책감 같은 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수혜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럴 거냐고? 내가 뭘 했는데? 아까 그거 녹음까지 하고 너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야? 저는 그제야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렇게까지 했잖아. 내 이름 몰래 쓰고 내 적금 해지하고 아이 보험까지 없애고. 그건 뭐? 가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투자확약서 사본을 꺼냈어요. 이거 봤어. 내 이름이 연대투자자로 들어가 있더라. 내가 언제 동의했어? 그건 초반에 서류 처리할 때 임대보증금 서류라고 했잖아. 투자 서류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고.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었어. 시어머니랑 통화하는 거. 안 되면 수혜가 책임진다. 수혜 이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 그 말 다 들었어. 수혜야, 그건 엄마가 그냥 한 말이고. 그냥 한 말? 당신은 왜 말리지 않았어? 왜 거기서 같이 웃으면서 동의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20통이 넘게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쏟아졌어요. 수혜야, 당장 전화 받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우리 가족 망치려고 작정했니? 저는 그 문자들도 전부 캡처했습니다. 증거가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댔어요. 정수혜, 문 열어. 당장 나와.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미쳤어? 공증사무실에서 그게 무슨 짓이야?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 보증 안 서고 녹음까지 하고 너 지금 우리 가족 망치려는 거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보증 서고 싶지 않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가족이면 해줘야지. 가족이면 제 이름을 몰래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투자확약서 봤어요. 제 이름이 연대투자자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 동의했죠? 그건 초반에 내가 도장 찍었잖아. 임대보증금 서류라고 하셔서 찍은 거예요. 투자 서류인 줄 알았으면 안 찍었어요. 어차피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어. 그럼 제 동의 없이 제 이름 쓴 건 사기 아니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내가 시어머니한테 사기꾼이라는 거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를 때리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똑바로 쳐다봤죠. 시어머니는 결국 손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 내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요? 이혼시킬 거야. 그리고 애는 우리가 키운다. 저는 예상했던 말이었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려면 재판하셔야 해요. 재판? 그래 하지. 내가 며느리로서 의무를 안 했다는 걸 다 밝혀줄 테니까. 좋아요. 그럼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이혼해. 애는 우리가 키운다고 하신 거 다 녹음돼 있어요. 그리고 보증 강요하신 것도요.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법적으로 협박과 강요에 해당해요. 변호사 상담도 받았고요. 너.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증거 다 있어요. 투자확약서 원본, 서명 위조 정황, 전부요. 정수혜, 너 지금. 어머님, 저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뒤로 휘청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알아본 결과 태성물류개발이라는 회사는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했어요. 그건 혹시 어머님도 속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알면서 저를 속인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를 피했고요. 대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 회사 사장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저 김철수입니다. 도우기 사장입니다. 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해요? 무슨 오해죠? 그게 투자건 관련해서요. 저는 투자한 적 없는데요. 아, 그게 도우기가 사모님 이름으로 제 동의 없이 제 이름을 쓴 거잖아요. 그건 불법이에요.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사모님, 일단 만나서 얘기하시죠. 좋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좋게요? 제 이름 무단으로 쓰고 보증까지 강요한 게 좋게 풀릴 일이에요? 사모님, 더 이상 통화하고 싶지 않네요.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선배에게 연락했어요. 선배, 남편 회사 사장한테서 연락 왔어요. 뭐래? 만나자고 하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잘했어. 절대 혼자 만나지 마. 그 사람들은 지금 증거 인멸하거나
회유하려고 할 거야. 알겠어요. 수혜야,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 밟자.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 줄게.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였어요. 이름은 박지연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투자계약서,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전부요. 박 변호사님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수혜님,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크게 3가지로 진행할 수 있어요. 박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서명 위조 및 명예 도용으로 형사고소. 둘째, 보증 강요 및 협박으로 고소. 셋째, 이혼 소송 및 양육권 확보. 셋 다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혼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결혼 생활은 끝나 있었으니까요. 네. 셋 다 진행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회사 사장한테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명예 도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보증 강요 및 협박에 대한 형사고소, 이혼 소송 제기. 내용 증명을 받은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수혜야, 진짜 이러는 거야? 응. 내용 증명까지 보내고 이혼 소송까지. 당신이 먼저 선을 넘었잖아.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혜야, 이제 늦었어.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이용할 도구로 봤잖아. 남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어요. 수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는데요. 제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신기했습니다. 돈이 걸리니까 사람들의 말투가 바뀌더라고요. 어머님, 저한테 이혼해. 애는 우리가 키운다고 하신 분 맞으세요?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화가 나면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이제 법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저는 움직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협박이 아니라 법으로. 그리고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일주일 뒤 본격적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남편 회사 사장이었어요. 김철수 사장은 제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을 통해 올라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경비실에서 만나요. 사모님, 집에서 편하게. 아니요. 경비실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결국 김철수 사장은 아파트 경비실 상담실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선배를 동행했어요. 증인이 필요했거든요. 김철수 사장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억지 웃음이 가득했어요. 사모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끼리 법까지 동원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끼리니까 더 법대로 해야죠. 그래야 공정하니까요. 사모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요? 제 이름이 무단으로 투자확약서에 들어간 게 오해예요? 김철수 사장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도우기가 사모님께 말씀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 서명은 어떻게 들어갔죠? 제가 직접 한 적 없는데요. 그게. 김철수 사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 회사, 태성물류개발이요. 사업자 등록 조회가 안 되던데요? 그건 아직 등록 절차 중이라서 1년 넘게 투자금을 받으면서 사업자 등록도 안 된 상태였다고요? 김철수 사장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사모님, 일단 투자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투자금만이요? 제 명의 도용에 대한 책임은요? 그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선처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선처해드릴 이유가 뭐죠? 제 인생을 망칠 뻔한 사람들한테요? 김철수 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저희도 사정이 있습니다. 이게 알려지면 회사가 망하는 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셨어야죠. 결국 김철수 사장은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시어머니가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동원했어요. 시댁 친척 어른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혜야, 내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니? 가족끼리 고소까지 하면 어떡해? 내 생각은 안 해? 저는 친척 어른들한테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 이름을 몰래 쓴 건 괜찮고 제가 법적 대응하는 건 잘못인가요? 그래도 그렇지. 어른들께서는 제 입장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어른들 이름이 몰래 쓰였다면 그냥 넘어가셨을까요? 그러면 대부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떤 친척은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내 시어머니한테 부탁받아서 전화한 거야. 미안하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는 친척들한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시어머니한테 이용당한 것 뿐이니까요. 대신 시어머니한테 직접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친척 어른들 이용하지 마세요. 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혜야, 내가 잘못했어. 처음 듣는 말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어머님, 응,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어머님, 그게 진심이세요? 그럼, 진심이야. 정말로.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지금 법적 조치가 두려워서 이러는 거였어요. 어머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응, 뭐든지 물어봐. 제 이름이 투자확약서에 들어간 거 어머님도 알고 계셨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그건 도우기가 알고 계셨냐고요. 미안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뭘 하면 돼? 법적 책임을 지시면 돼요. 법적 책임이라니. 제 이름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보증 강요에 대한 사과문. 공식적으로요. 시어머니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한참 뒤에 말했어요. 수혜야,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니? 과하다고요? 어머님은 저한테 이혼해. 애는 우리가 키운다고 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그건 화가 나서. 화가 나면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예요? 며느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법대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댁 쪽에서 합의를 제안한 겁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요. 박지연 변호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수혜 씨 상대 측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어요. 뭐래요? 합의하고 싶대요. 투자금 전액 반환하고 추가로 위자료도 지급하겠다고. 얼마를 제시했어요? 3천만 원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천만 원이면 제 적금이랑 아이 보험 해지한 금액이네. 그것만이요? 네. 그리고 형사고소는 취하해달라고 하네요. 안 돼요. 수혜 씨 3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변호사님,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이름이 무단으로 쓰였고 제가 협박당했어요. 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반성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법적 처벌이 두려워서 돈으로 무마하려는 거예요? 박 변호사님이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수혜 씨 말이 맞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시는 다른 사람한테 이런 짓을 안 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합의 거부하고 소송 진행할게요. 일주일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김철수 사장이 앉아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제대로 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증거 자료들이 제출됐습니다. 투자계약서,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판사님이 녹음 파일을 들으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피고인 서도욱, 피고인 문정혜. 이 녹음 내용이 사실입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원고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인정합니까? 네. 시어머니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판결이 나기까지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저한테 연락했어요. 제발 합의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돈은 얼마든지 줄게.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명예 도용 유죄, 벌금 500만 원, 보증 강요 및 협박 유죄, 집행유예 1년, 손해배상 5천만 원 지급.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는 제가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판사님은 피고의 행위는 가정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됨이라고 판결하셨어요.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법원 계단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과 제가 이겨냈다는 뿌듯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를 데리러 학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오늘 좋은 일 있었어? 응, 좋은 일 있었어. 뭔데? 엄마가 아주 용감한 일을 해냈어. 진짜? 뭔데?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다 얘기해 줄게. 엄마가 어떻게 우리 둘을 지켰는지. 아이가 제 품에 안겨서 말했어요. 엄마 최고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걸요. 몇 달 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받았고 그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해서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병원 계약직은 그만두고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아이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고요. 어느 날 선배가 물어봤습니다. 수혜야, 후회 안 해? 뭐가요? 이렇게까지 한 거 가족이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면 처음부터 제가 빚더 함께 만들 생각을 안 했겠죠. 그건 그렇네. 그리고 저는 배웠어요. 뭘? 한방 같은 거 없어도 내 발로 서는 삶이 제일 안전하다는 거요. 선배가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수혜야. 정말 잘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 이사 온 집은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어요. 아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게 제일 소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무릎은 돈 앞에서 가장 빨리 꿇린다는 걸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회사 사장도 모두 돈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제 존엄을 위해 일어섰고 제 아이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저는 제 발로 설 수 있으니까요. 엄마, 아이가 방에서 불렀습니다. 응? 숙제 다 했어. 이제 같이 저녁 먹자. 그래, 금방 갈게. 저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짜 행복.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방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대부분 함정이에요. 진짜 행복은 화려한 역전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평온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제 발로 서서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한방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